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이 협치 장면 연출 하루 만에 다시 여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정치권 이슈 시간에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5.18 기념식에 참석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는 처음 개창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5.18 기념식에 참석한 역대 대통령의 모습 정리했습니다. 잠시 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 국회 운영위에서는 성비위 논란을 빚고 있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출석해서 국민께서 상처받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기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오늘 국회 추경 심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59조 원 규모 2차 추경안에 대해 오늘 12개 상임위에서 각 소관부처별 추가 경정 예산안 내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운영위에서는 성비위 의혹으로 민주당의 집중 질타를 받는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출석했습니다. 윤 비서관은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느끼고 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에게 상처가 되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당연히 사과드려야 맞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운영위에 출석해 대통령실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일부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53조 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를 두고 추계 방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국방위에서는 장병 피복 예산을 포함해 1조 5천억 원이 넘는 국방비 삭감안을 두고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출석한 국토위는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채 원장관 임명이 강행됐다며 장관의 인선은 물론 질의도 하지 않겠다며 대부분 퇴장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공수처의 필요성과 검찰 예산안 축소 등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고 외통위에서는 북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예상이 많은데 여야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은 한동훈 후보자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는 한동훈 후보자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이 발목 잡기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이나 능력, 도덕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프레임을 걸어서 부적격자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이후에 지지율이 더 상승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임명을 강행하는 건 의회주의일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생과 안보 문제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존중과 협치의 실체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말뿐인 의회주의자로는 야당만이 아니라 국민 불신만 깊어질 뿐입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고심을 거듭하며 인준투표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미루고 있는데요. 부적격이라고 하더라도 시급한 민생 현안이 많은 데다 새 정부 발목 잡기 프레임에 걸릴 우려도 있어서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한다고 하고요. 자, 여야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전원도 기념 행사에 이례적으로 동참할 예정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내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선동 원내대표도 이를 위한 헌법 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주장에 국회에서 충분히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대규모 광주행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5.18 행사 참여에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히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해선 대선 당시 표심 잡기용 공약이 아닌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헌법 개정 특위 설치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열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접전을 벌이고 있는 대전과 강원으로 향했고 민주당 지도부도 대구 지역을 순회하며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지금 광주는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일 정부 공식 기념식에 앞서 오늘은 전야제를 비롯한 각종 추모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나연우 기자. 네, 국립 5.18 민주묘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이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입니다. 지금도 추모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다가 희생된 분들이 잠든 곳입니다.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하루 앞두고 유족을 비롯해 추모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 1, 2묘역을 합쳐서 모두 900기가 넘는 묘가 있는데요. 유족들과 추모객들이 묘에 꽃을 놓고 희생자를 기리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단체 참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묘역뿐만 아니라 추모관 등을 둘러보며 민주화 인권 그리고 평화의 5.18 정신을 되새기는 모습입니다. 오전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는데요. 계엄군의 포갑에 쓰러져간 5월 영령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네, 매년 5월 18일이면 광주에서는 전야제가 열리는데 광주 시민이 주축이 된 다양한 추모 행사도 오늘 열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옛 전남도청과 그리고 금남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먼저 옛 전남도청은 이 시민군이 이 계엄군의 포갑에 맞서서 마지막까지 항전을 했던 최후 항쟁지입니다. 그리고 옛 전남도청 바로 앞에 있는 금남로에서는 시위에 나섰던 많은 시민이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에 목숨을 잃었던 곳인데요. 현재 옛 전남도청 앞 도로 400여 미터를 막고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화에 투신했다가 유명을 달리한 분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한창입니다. 지금은 5월 시민 난장이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5.18과 관련된 거리 무대는 물론이고 다양한 교육과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행사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점차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주는 매년 이렇게 5.18을 전후로 해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뜻을 기리는 행사를 열어왔는데요. 지난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확산 탓에 행사가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돼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2주년 5.18 행사가 3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열리게 된 셈입니다. 5.18 기념 행사의 핵심은 전야제인데요. 잠시 뒤 저녁 7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5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라는 주제로 민주와 평화 등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전야제에 앞서 오후 5시부터는 민주평화 대행진이 열릴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민주 대행진을 재현하는 행사인데요. 5월 풍물단과 금남로를 행진하면서 전야제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5.18 행사위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대동세상을 만드는 5월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가 기념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준비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는 이 보훈처가 주관하는 이 정부 공식 기념식이 열리게 됩니다. 이 내일 오전 10시부터인데요. 내일 행사를 준비하느라 이 리허설을 비롯해 현장은 굉장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대형 스크린을 비롯한 무대와 이 참석자들이 앉을 의자까지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취임 후 첫 기념식 일정인데요. 기념식 마지막 순서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곡을 함께 부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면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서는 첫 사례가 될 예정입니다. 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내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 형식으로 불릴 예정인데요.
엄지민 앵커, 재창과 합창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보통 기념식에서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는 걸 참석자들이 지켜보는 형식이고요. 재창은 참석자들도 함께 부르는 형식을 말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97년 기념식부터 공식 재창하는 곡이 됐고요. 이듬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선 처음 참석해서 재창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때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5.18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저렇게 재창했습니다. 반면 태극기만 바라보고 있는 박근혜 당시 의원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를 합창하느냐, 재창하느냐를 두고 갈등이 시작된 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임이 북한의 최고 존엄을 상징한다거나 운동권 노래가 보수 진영의 거부감을 나타낸 등의 이유로 공식 식순에서는 제외를 하고 사전 행사 합창 공연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해서 따로 기념식을 열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첫 해를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합창을 유지하는 대신 참석자들 각자 의사에 따라 함께 부르는 형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따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3일차에 대통령 업무 지시 2호로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두가 부르도록 지시하면서 다시 재창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열창을 했고요. 5월 유족 단체들도 행사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정권이 바뀌면서 재창, 합창 갈등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권에서는 처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직접 부르겠다고 의지를 밝히면서 내일 5.18 기념식이 어떤 모습이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을 초대 주미대사로 인선하고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백경란 성균관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대미 북핵 문제 정통한 외교관 출신인 조태용 의원은 한국 정부 북핵 수석 대표인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에 이어 외교부 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백경란 교수는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설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금융위원장, 부위원장에는 경제 1분과 인수위원이었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 고문과 관련한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성남FC와 두산건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핵심 수사 대상인 성남FC는 물론 후원 기업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돌입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지 보름 만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두산건설과 성남FC 구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이어 이뤄지는 두 번째 강제 수사인데요.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핵심은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관내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받고 건축 인허가 같은 편의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앞서 성남시청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PC에 남아있는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성남FC와 후원 기업 가운데 하나인 두산건설을 압수수색해 후원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산건설은 당시 병원 용지를 업무 용지로 변경해야 하는 현안이 있었고 42억 원, 그러니까 성남FC 후원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와 농협, 분당차병원 등 다른 후원 기업 5곳은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성남시청 사례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른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한 차례 같은 사건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석 달 전부터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른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지만
최근 이재명 고문과 관련한 강제 수사가 잇따라 진행되는 상황인데다 또 이 고문이 본격적인 보궐선거 운동에 돌입한 시점에서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된 만큼 배경을 두고는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한국산 가상화폐인 루나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비트코인도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거래소를 상대로 긴급 점검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가상자산 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현재 1 비트코인당 3,933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잠시 4천만 원대를 회복했지만 다시 3천만 원대로 떨어진 겁니다. 어젯밤 9시부터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했다가 오늘 오전부터 살짝 반등해 3,900만 원대 중반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루나와 스테이블코인 테라가 폭락하면서 예금 인출이 이어지자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휘청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1일 9개월 만에 4천만 원 아래로 내려갔고 루나, 테라 급락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난 12일에는 3,600만 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최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입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국내외에서 10만 원대에 거래됐던 루나는 99% 이상 폭락하며 한때 1원까지 떨어졌는데요. 국내외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를 결정했지만 여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투자 심리마저 얼어붙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빙하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는 데다 다른 코인도 제2의 루나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까지 뒤섞인 겁니다. 여기에 루나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8만 개를 이미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조 단위의 비트코인이 사태를 해결할 핵심으로 꼽혀왔는데 피해 보상에 쓰일 자금이 4천억 원대 규모 남짓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는 당분간 충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하면서 국내 투자자 현황과 거래소들의 조치에 대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루나 사태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용유 대란에 이어서 밀가루 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식용유, 밀가루 모두 안 쓰이는 음식이 없어서 밥상 물가가 줄줄이 오를 걸로 보입니다. 시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망원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세계 원자재 값이 연이어 오르면서 상인들도 소비자들도 부담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망원시장에서 전을 파는 음식점입니다. 밀가루 옷을 입혀서 기름에 굽다 보니 식용유와 밀가루를 안 쓸 수가 없는 음식인데요. 최근 두 개 원재료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이에 안내문에 붙은 것처럼 이곳 사장님은 5년 만에 유지해오던 가격을 지난 1일부터 1,00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원재료 가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데 앞으로도 밀가루 가격이 오를 거라는 소식에 이곳 망원시장 상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최근 식용유에 이어 이번엔 밀가루 대란 우려가 시장 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밀 생산 세계 3위인 인도가 밀 작황 부진을 이유로 빗장을 닫으면서 국제 밀가루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데요. 보통 우리나라 밀 제조업체의 경우 3개월에서 6개월가량의 비축 물량을 가지고 있고 인도는 주수입국이 아닌 터라 밀 수출 금지령이 당장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우리나라가 밀을 주로 수입하는 미국의 가뭄이 들어 가격 상승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한 제분사는 원재료 상승을 이유로 유통사의 가격을 20% 인상할 예정이라고 알렸는데요. 20kg짜리 제면용 밀가루를 기준으로 29,000원대였던 밀가루 가격이 다음 주 34,000원대로 껑충 뛸 전망입니다. 식용유에 이어 밀가루 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면이나 과자 같은 식가공품 가격이 줄지어 오를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미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4.8%를 기록한 가운데
상인과 소비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선 밀가루값 추이를 지켜보면서도 가격이 오르면 인상분의 70%를 지원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망원시장에서 YTN 김예린입니다. 박리담회로는 분식 업체들이 지금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맛이 괜찮은지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데요? 식자재 도매 코너인데요. 한 사람당 2개로 한정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시장에서 물건을 조금 사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물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음식점도 또 소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운 것은 같은 상황인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 1위의 밀 수출국인 러시아가 세계 5위 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밀가루 가격의 폭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세계 3위 밀 수출국인 인도가 자국 시장 보호를 이유로 밀 수출을 금지하면서 연쇄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경제부 이승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승윤 기자가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을 해드렸는데 음식점 많이 찾았잖아요. 네. 예,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일단 국제 시세를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난 3월에 이제 밀 선물 가격이 그 톤당 407달러였습니다. 1년 사이에 무려 74%가 뛰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월에는 밀가루가 1년 전보다 16.2% 뛰었고 예. 서울에서는 이제 냉면 한 그릇 값이 10,000원을 넘는 등 이 곡물 수입 단가 상승의 영향이 점점 확산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 밀 공급을 책임지는 큰 공급국이 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데 각각 이제 러시아가 세계 1위, 우크라이나가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예. 둘이 전쟁 중이다 보니까 특히 러시아는 또 국제 제재까지 받고 있죠. 그래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수요가 높아질 수 없고 그러면서 가격이 또 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게 바로 이제 식량 세계 3위의 밀 수출국인 인도인데요. 네. 인도가 또 식량 안보를 내세우면서 이 밀 수출을 전격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이 걸렸죠. 또 인도네시아가 사실 파묘 수출을 금지했던 것과 비슷한 이유로 지금 밀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국제 시장의 밀 가격이 내수 시장보다 훨씬 높으면은 밀 생산 유통업자들이 이 수출에만 집중을 해서 이 인도 내수 시장의 밀가루 가격을 올리고 또 정치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 국내 밀 도입량의 이 51%는 업계 미국에서 저희가 지금 도입하고 있고요. 44.5%는 호주, 나머지 5.4%가 캐나다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직격탄이 우리나라로 오진 않습니다. 다만 인도 밀을 대부분 수입하는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아마 직격탄을 맞을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현장을 많이 다녀보셨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일단 제가 다녀봤던 경기도 이천 그 농산물 비축기지 같은 경우에 좀 비장한 분위기가 좀 감돌았습니다. 확실히 이제 국내 밀이 비축돼 있고 아직은 좀 영향이 있는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이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준비가 좀 갖춰진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제 앞으로 소비가 좀 활성화될 것이다. 지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 시대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왜요? 들면 뭐 분식집 같은 경우는 네. 아니 손님이 없고 만날 수 없으니까 힘들었지만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이중으로 많이 오른다. 밀가루 그리고 이제 기름을 튀기는 쇼트닝유도 다 이 식용유거든요. 근데 식용유 가격이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말 이걸 어떻게 버텨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버텨냈던 분식집이 문을 닫은 사례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많이 올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밀가루와 식용유를 많이 쓰는 분식과 냉면, 칼국수집 등 이 외식업계에는 정말 직격탄을 맞은 셈인데요. 한번 이 빵집과 한식집의 고충 한번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최대한 대로 버텨보고 우리가 마진을 보려고 한다면은 아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가격이 상승되면은 소비자는 그만큼 움츠리잖아요. 한식집이니까 식용유를 많이 쓰고 거의 뭐 전 종류 이런 것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네, 그런 식당 같은 현장도 많이 다녔는데 비축기지를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그쪽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국내에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재배된 밀 2,101톤이 거기에 지금 저장이 돼 있는데 이 양이 불과 6만 5천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 세대가 워낙 밀을 또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쌀보다는 또 밀을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지금 걱정인데 국내 업계 일단 밀 재고량을 보면은 이 제분용 밀은 한 8월 초까지, 이 사료용 밀은 한 10월 초까지 버틸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단 굉장히 곡물을 많이 수입하고 있어요.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인데요. 이 전체 곡물 수요량의 80%를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런 세계 곡물 가격이 그대로 직격탄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만큼 비축을 많이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직격탄이 지금 세게 오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비축량이 떨어지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수수 가격이 톤당 지금 293.9달러거든요. 36.3% 올랐고 콩이 또 614.8달러로 18.4%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영향을 받았느냐? 지난 3월 기준으로 볼 때 이 옥수수와 콩 수입 단가가 평년보다 무려 43%에서 59%, 1년 전이랑 비교하면 21%에서 47% 상승했습니다. 이만큼 변화가 일어나면 요만큼 이제 타격을 입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라면, 칼국수 가격도 잇따라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라면 같은 경우는 밀가루도 들어가지만 또 이 파미가 또 들어가서 이중으로 또 이제 가격이 오르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밀가루, 파미, 식용유가 들어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음식들이 다 가격이 오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분식, 돈가스, 뭐 치킨, 빵집, 중국집, 칼국수집이 대표적이죠. 서울 지역의 냉면 이 평균값은 1월에는 9,808원이었습니다. 근데 4월에 드디어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의 칼국수 가격도 참 많이 이름 올랐죠. 1월에는 7,769원이었는데 지금은 또 8,000원 선을 넘어서 8,269원으로 올랐고 좀 이름 있는 데는 10,000원도 넘어선 상태입니다. 짜장면 같은 경우에 1월에 5,769원이었는데 4월에 6,000원대를 넘어서 6,146원으로 정말 요즘에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은 게 정말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품목들 보니까 서민 음식들이 많고 결국에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굉장할 것 같은데 이게 업체들이 언제 이 가격을 인상할지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주요 식품 회사들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다행히 바로바로 오르는 건 아닙니다. 약간 시차를 두고 가게 되는데 프로세스를 약간 설명해 드리면은 이 국제 곡물 가격이 이 수입 곡물 가공 업체의 선도 구매로 해서 3개월에서 약 7개월의 시차를 두고 이 수입 단가로 올라갑니다. 이후에는 이 배합 사료와 외식, 가공식품 물가로 천천히 반영이 되는데요. 수입 단가 10% 상승은 이 가공식품과 외식 소비자 물가를 각각 3.4%, 0.58% 끌어올리고 이 배합세로 생산자 물가는 5.8%, 축산물 소비자 물가는 1.72에서 2.94%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해표 900ml짜리 이제 식용유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4,215원이었습니다. 근데 2주 전만 해도 4,403원이었는데 이번 주에 4,400원을 넘어서 4,477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국수 소면 900g짜리도 1년 전에는 2,661원, 2주 전에는 3,281원이었는데 이번 주에 3,641원으로 정말 몇백 원씩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예를 들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포스트 콤프라이트 600g은 1년 전에 불과 5,573원이었습니다. 근데 2주 전에 6,848원, 지금은 7,000원을 넘어서 7,113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네, 보니까 뭐 1년 전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뛴 품목들도 있더라고요. 자, 가장 궁금한 거, 자, 이 물가가 언제까지 또 얼마나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바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푸틴 대통령에게 매일 아침마다 제발 전쟁을 좀 그만 멈춰달라는 정말 축구를 개인적으로 정말 하고 싶은데요. 일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이런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인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올해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최소한 35%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수확해야 하는 이 겨울 밀의 49%가 이 러시아군에 점령됐거나 전쟁에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서 수확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예. 이 러시아군에 점령된 경작 지역이 다음 달에 이건 정말 희망적인 상황이죠. 해방된다고 해도 다시 생산을 재개하는데 한 2, 3년 정도 걸릴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기계들이나 지금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 지금 인구들이 다 돌아와서 이제 농업에 다시 종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럴 준비를 하고 또 이제 비료도 뿌려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이 정말 엄청나게 걸리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6위의 식량 수입국이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몇 개월에 이 분량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버틸 수 있는데 장기간 버티는 건 정말 어려울 전망이고요. 예를 들어서 파뮤 같은 경우에 국내 식품 업체들이 3개월 내지 4개월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도 되는 무역 대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비축을 할 수 있고요. 스리랑카처럼 이렇게 국내에 이렇게 비축할 수 있는 양이나 아니면 재원이 적은 나라 같은 경우 벌써 지금 식량 문제나 아니면 생필품 문제 때문에 지금 전국이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정말 길어지면은 이렇게 다른 나라로도 많이 확산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 아마 많은 민생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더 타격을 받기 마련인데요. 정부가 촘촘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부 이승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27만 명 가까이 발생하고 누적 사망자는 56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 명령에 따라 인민군은 24시간 체제로 의약품 공급과 수송에 착수했고 조선중앙TV는 재난방송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의 코로나 확산세가 상당히 거셉니다. 새로 공개된 피해 규모부터 전해주시죠. 네, 북한은 그제 오후 6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26만 9,510여 명의 신규 발열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6명 늘어나서 누적 사망자가 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의 누적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148만 3,06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81만 9,090여 명이 완쾌됐고 66만 3,910여 명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확진자 대신 유혈자, 즉 발열 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발표된 집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 인민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는데 관련 작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까? 네, 인민군이 평양 시내 모든 약국에 긴급 투입돼서 24시간 약품 수송과 공급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도시는 물론 북부 산간지대 등 외진 마을에 이르기까지 약품 공급과 환자 치료에 편파성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한 실무적인 조치들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주민들의 공포심을 가라앉히는 데도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치국 협의회에서 방역의식 제고와 상식 선전 사업을 언급하면서 이 전염병 방지와 치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방송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이에 맞춰서 북한은 평소 오후 3시부터 시작하던 TV 방송을 어제부터 오전 9시부터 종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하는 재난 방송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의심 환자 발생 상황과 더불어서 약물 처방과 복용 과정의 주의사항,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특성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런데 지금 북한은 우리 측 지원 제안에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9시 남북 연락사무소 간 업무 개시 통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북측의 대북 통지문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업무를 시작한다는 일상적인 통화 외에 대북 통지문이나 실무 접촉 관련 언급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의 입장을 알고 있는 만큼 재촉하지 않고 북한의 호응을 기다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제 저녁 취임 후 처음으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상견례를 겸해서 화상 통화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북한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받은 주민이 거의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북한과 관련된 정보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된 편이지만 북한에서 발표하는 보도 내용 등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 분석단장은 북한의 예방접종률은 아직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되지 않았지만 백신 접종자는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이런 경우에 변이 발생 여부는 사실 미지의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가 안착기 전환 시점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인 7일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도 확진자가 별도의 시간대에 투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주입니다. 네, 새 정부의 입장, 방역 완화보다는 신중론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요? 네, 코로나19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지만 새 정부는 안착기 전환에 신중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착기가 되면 확진자의 일주일 격리 의무가 풀리고 권고로 바뀌는데요. 격리 의무를 풀었다가 상황이 나빠져 다시 돌아갈 경우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유행 상황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 이전에 비쳤던 입장을 고려하면 당장 안착기를 시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인수위 측은 확진자 격리 의무를 자율로 바꾸는 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가운데 확진자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이번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확진자가 따로 투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반인들과 투표 시간을 완전히 분리해 사전 투표 이틀째인 5월 28일엔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본 투표일인 6월 1일엔 저녁 6시 30분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때는 확진자 투표가 오후 6시부터 시작했는데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 용지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선거 사무요원에게 전달하면서 소쿠리 투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30분의 여유 시간을 둬 일반 유권자가 퇴장한 이후에 확진자가 투표가 실시돼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임시 투표소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인선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와의 통화 여부도 지금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국 최대의 관심은 한동훈 후보자를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임명하느냐, 임명 여부보다는 언제 임명하느냐가 큰 관심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출근해서 검토하겠다라고 아주 신중한 입장을 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자, 먼저 추은 해설위원님은 언제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운영위원회는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관련 수석들 비서관들이 출석을 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그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참모들, 부하 직원들을 전장에 내보내고서 또 곤란한 그 상황을 만들기는 조금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은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은 임명하기로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는 임명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틀림없어 보이고요. 내일이냐 모레냐 그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내일 5.18 기념식이 열리고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 또
내각 장관들 또 수석 비서관들 모두 참석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하고 또 한동훈 후보자도 같이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한동훈 하면 어차피 통과될 사람인데 다만 내일 5.18이기 때문에 아마 광주 민심 때문에 막판까지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여권 총출동하는 마당에 광주 총출동하는 마당에 지금 여야 충돌의 핵심 인물인 한동훈 장관을 굳이 전날 그러니까 오늘 임명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일 5.18을 오히려 건너뛰는 게 나을지 이 부분은 마지막 저는 검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수차례 강조하며 예산안뿐만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언급 자체가 무의미한 정호영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 국정 갈등의 폭탄으로 작용할 한동훈, 김현숙 후보자 등 부적격 인사의 지명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진 원장 전망은 내일 한동훈 후보자를 5.18 기념식에 동행 데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오늘 임명이 안 된다라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인사를 물었을 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출근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거는 어제가 이제 그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 마지막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뭐가 안 왔으니까 출근해서 검토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질문에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 뭐 지금까지 임명을 보류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으로는 어차피 뭐 이게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에 연계가 돼 있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대통령실은 말하고 있지만은 정호영 카드 하나로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속내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성비 징계 논란, 윤재순 총무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 윤재순 비서관 그리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뭐 뜨거운 감자를 잘 못 먹으면 입천장이 홀라당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정호영 후보자는 저는 뜨거운 감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론이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론이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도중하차가 사실 초입기에 들어간 것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고 다음에 윤재순 총무비서 같은 경우는 청와대 참모이기 때문에 일단 안고 갈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오늘 사과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상처를 주고 불쾌감을 줬다면 죄송하다라고 이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다소의 무리가 있더라도 안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과거에 또 문재인 정부 때 탁현민 비서관이 또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탁현민도 과거에 이제 썼던 책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 때문에 여성을 특징을 비교 분석했던 내용 때문에 5년 내내 시달렸지만 결국은 안고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아마 또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 오랜 측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안고 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그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정개혁과제를 3가지를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제시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로 꼽은 연금개혁을 주무부서, 실무부서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만약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하는 연금개혁,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순순히 동의를 할까? 우리 국민적인 콘센서스가 쉽게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이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만약에 연금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하겠다고 하면은 정부안이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내년 10월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네. 그 5년마다 그 재정 추계에 따라서 그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1년여 정도에 이걸 준비를 하려면은 복지 전문가 혹은 연금 전문가 아니면은 거중 조정을 잘하는 정치인, 노련한 정치인이 적합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윤 대통령이 어떤 그 판단을 내리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호 상임고문 있지 않습니까? 네. 정호영 후보자가 눈치가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이쯤 되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당신이 사퇴하라고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직접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해서 요구는 안 했겠지만 네. 아마 간접적으로 많은 압박성 메시지가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가고 사실 있다. 예. 정호영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진퇴양난일 겁니다. 지금 물러나기에 너무나 많은 포화를 이미 맞았기 때문에 지금 본인 스스로 그만두기에 너무 억울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아마도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또 적절한 모양을 적절하게 갖춘 상태에서 저는 중도 사치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는데 촉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장관 본회의 표결도 남아 있고 한덕수 총리요? 아직 교육부 총리 문제 네. 또 인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총각이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타이밍을 두고 적절하게 출구를 아마 정호영 장관 후보가 마련해 주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방식을 택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 시절에 또 이제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와 통화를 했다. 이 논란과 관련해서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강용석 후보 말은 당시 윤 당선인이 전화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아니다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지금 모르겠고요. 네. 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두 사람이 지금 사법연수 23기 동기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강용석하고 그래서 평소에도 가끔 통화하고 그리고 대선 경선 과정 그리고 당선자 시도 가끔 통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5월 6일 날 전화가 와서 통화했을 뿐이다. 당선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라 별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민주당이 지금 선관위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23기 사법연수 동기 간의 언쟁이 아니라 대통령과 무소속 경기도 후보, 경기도지사 후보 간의 진실 게임이 벌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어느 정도 만약 대선 전 6월 1일 이전에 어느 한쪽이 틀렸다라는 결과가 분명히 드러난다면 지방선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 워낙 자신이 있기 때문에 통화 자체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 그게 드러난다면 강용석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격을 입겠죠. 그 이후 가로세로 여러 가지 유튜브 활동 같은 데서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겠죠. 그럼 반대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덕적으로 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지만 상당히 미묘한 날카로운 그런 폭탄 하나가 터졌다고 그렇게 봅니다.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통화를 이렇게 녹음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겠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훈육실에서 이거 가지고 거짓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강용석이 누굽니까? 참 까는 사람인데 그런 거고. 다만 그 행위가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진중권 전 교수의 생각은 저런 겁니다. 근데 물론 아직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강용석 휴대전화 통화기록 공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강용석 무소속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조정식 의원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강용석 후보의 말이 맞다면 그 이는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죠. 네, 그리고 실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에 한마디로 탄핵 갈 뻔했어요. 네, 탄핵 위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이제 선거가 딱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그 진실 공방 또는 정치 중립 위반 여부에 대해서 무엇보다 선관위 차원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 입장까지 듣고 왔는데요. 추은 해설위원님, 당선인 시절에 선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통화했다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그리고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있다. 이것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선인은 정부직 공무원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해당 안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 민주당은 그러면은 그렇지만 당선인은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만은 우리 국가공무원법이나 어느 법을 봐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지나치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일단 법적인 문제 한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으로 아니면 그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은 이것을 선관위나 아니면은 만약에 뭐 법원으로 가더라도 문제가 있느냐? 저는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세요, 혹시? 아니,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선인의 정치적 발언이 과연 그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선에서 공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추은호 회장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용석 후보자가 경기도 선거 이제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강용석 후보가 또 단일화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여부가 주목이 됐는데 하태경 의원이 어제 반대했었고요. 이준석 대표도 오늘 불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용석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는 한 4%, 많으면 5%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 표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분석 때문에 단일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여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주장은 뭐냐면 지방선거 투표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한 60% 정도 됩니다. 결국 지지층들이 결집돼서 나오는 투표인데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보수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볼 것 아니냐라는 것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고요. 반면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강용석 후보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그 비호감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의 연구사나 아니면 사생활 문제 과거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강성 보수층의 지지는 없겠지만은 청년층 그리고 중도층이 등을 돌릴 거다.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이다. 소탐대실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부자 쪽이 소탐대실이다. 이럴 수 있다. 자,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요 지금 최근 들어 단일화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입니다. 그러니까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권위주의 시대에는 단일화를 하면 일단 무조건 플러스 효과가 더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플러스 효과도 있지만 바로 마이너스 효과도 생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 사람 김은혜, 강용석이 예를 들면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강용석 후보가 갖고 있는 프로테지 포인트가 5% 지지라 할 때 3%가 간다고 합시다. 김은혜한테. 근데 동시에 바로 마이너스 효과가 5%, 6%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걸 서로 상수해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다만 요즘 시절에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일화 플러스가 되려면은 단일화하는 사람이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서 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멈추겠습니다. 라고 뭔가 희생적인 태도로 보인다면 그 표가 갈 수 있지만 둘이 적절히 인위적이고 정치공학적으로 둘이 짬짬이 하는 모습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국민들이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는 단일화를 할 때면 항상 신중하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리고 상당히 겸손한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들 혹은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모습으로 단일화를 해야지 둘이 힘을 합하면 바로 시너지 나온다,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큰 오산이고 역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강효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도 사퇴, 일방 사퇴 절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대신 이제 단일화 조건을 받으면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진호 원장님은 강효석 후보가 끝까지 완주한다면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저자면 큰 변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길 거면 김은혜가 이기는 거고 어차피 질 거면 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국민들의 초점은 지금 이른바 윤심, 명심 말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작동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큰 변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기도의 민심 이게 제1 변수고 저는 강용석 변수는 대세에는 결정적인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경기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뭐냐면 김은혜 후보가 못 미치는 부분이 뭐냐면은 김동연 후보에 비해서 인물론에서 조금 뒤처진다라는 거죠. 다른 지역보다도 오히려 이 지역에서 그 부분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은 김동연이라는 카드가 가지고 있는 그 유능함, 뭐 그리고 과거의 이력들, 경제부총리 지낸 그 경험들 이런 것들에 비해서 김은혜 후보가 뭐 대변인도 지냈고 국회의원도 지내고 했지만은 좀 못 미친다라는 거죠. 신뢰를 확 못 준다는 겁니다. 그 업무 추진력이라든가 도정 장악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이 못 미치는데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윤심을 대변한다. 윤석열의 대리인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카드입니다. 그것을 계속 살려야 되는데 만약에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다. 뭐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이룬다. 지금 강용석 후보에게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인데 그런 장본인과 힘을 합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윤석열 대리인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김은혜 후보가 스스로 깎아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혼자서 독주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6월 1일 지방선거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각종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밤에는 KBS, MBC, SBS가 공동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는 동아일보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잠깐 볼까요? 네.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후보가 27.2, 오세훈 후보가 52.4. 동아일보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입니다. 경기지사는 김동연 34.7, 김은혜 37.2 이렇게 나왔고요. 인천시장은 박남춘 32.5, 유종복 39.6 이렇게 나왔습니다. 방송 3사 여론조사를 볼까요? 송영길 25.9, 오세훈 49.1, 경기지사 김동연 37.3, 김은혜 36.1, 인천시장 박남춘 30.4, 유종복 37.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경기지사 여론조사를 보면 정말 박빙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라서 어떤 여론조사는 A 후보가 앞서고 다른 조사는 B 후보가 앞서고 그렇습니다. 지금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세대별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특히 경기도 선거 경우에는 지방선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투표율이 50% 후반 또 60%를 넘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지지층들이 어느 정도 결집되느냐 그리고 세대별 투표율이 어떤 그 차이를 격차를 보이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그 판가름 요소가 될 겁니다. 최진 원장님은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흐름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지금 최근 들어 흐름 보면 분명히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저는 그 상승세가 팍 올라갈 가능성을 저는 분기점을 5월 2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라고 봅니다. 한미 정상회담.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미국 대통령이 이 한국 대통령과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만나더라도 그 시너지는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바이든 효과가 상당히 저는 클 거고 그게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 정부 여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쪽에서 코로나 대응 영세민들은 많이 지금 보상책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코로나 보상 영세민 대책들 정책적인 어떤 대안 제시 집행 이런 부분들이 집권 여당의 일종의 프리미엄이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허니문 마인드 집권 초반에는 좀 부족해도 약간 밀어보자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틀림없이 대부분 모든 역대 정권에서 작용을 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힘에게는 당연히 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훨씬 상당히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재명 고문도 쉽지 않은 선거다. 하지만 뭐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해서 수도권까지 승리 전선을 더 넓혀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완주 의원의 성비 의혹이 있었고요. 악재일 수밖에 없을 텐데 역공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이재명 이제 총괄선대위원장도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만약 우리 당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면 당이 해체됐을 것이다 라면서 공격에 나섰는데요. 앞으로 보름 동안 이준석 대표가 타겟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박원주 의원 문제로 코너에 몰리니까 역공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카드로 꺼낸 것이 이준석 대표의 비위 의혹, 성상납 의혹인데 물론 이 문제는 진상은 아직 명확하게 모릅니다. 그 경찰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이고 당 차원의 조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어떤 그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긴 합니다만은 최소한 과거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돈 시장권 때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지나친 역공은 오히려 모면을 위한 억지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 또 발언한 대상자 하나하나 좀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가 지난해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2013년에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허위 사실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지금 고소한 상황이고 또 고소를 하니까 가세연도 이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아킬레스건이죠. 아마 정치 생활을 계속하면서 계속 아마 괴롭힐 그런 아킬레스건입니다. 본인은 이준석 하면 참신하고 젊은 역동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는데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분명히 공격 포인트인 것만은 분명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라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조금 전에 추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팩트 없는 공격이 자칫 정치 공세로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게 새로 터진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개인에게는 매우 대단히 뼈아픈 공격 포인트이긴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에게 그게 크게 득점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은 아주 회의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하면 워낙 지방선거 지자체에서 인지도 높았던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이런 굵직굵직한 대권 주자형들이 이름이 워낙 국민들에게 세게 각인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준석 공격 가지고는 이게 반격, 뒤집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5.18 기념식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 또 국무위원 또 대통령실 수석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이제 지난해 11월 생각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제 후보 시절이었는데 참배하기가 힘들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2월에도 또 한 차례 그랬습니다. 두 번이나 그랬는데 요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그리고 또 내각 대통령실 같이 이렇게 가서 참배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넘어야 될 강이 탄핵의 강 그리고 또 광주의 강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광주의 강을 넘기 위해서 그동안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무릎 꿇고 이렇게 참여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하기도 하고 지도부가 가서 개별적으로 가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보수 정당이 또 보수 정권이 다 가서 참여를 하고 또 추모를 하는 것은 정말 유례없는 일이거든요. 네,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보수 정당이 어떻게 보면은 광주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경직성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는 계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추모하고 또 계승하는 네. 그런 것은 뭐 여야가 있지 않고 보수 진보가 따로 있을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마음을 좀 같이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머릿속에 생각이 기승전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방선거만 이긴다면 중앙 권력 대선 승리해서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면 그 후에 국정 운영이 탄탄대로를 갈 수 있겠다. 근데 그 지방 권력을 얻는데 핵심은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남 민심을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대통령이 가는 거 두말 할 것도 없고 예. 지금 국회의원들 전체 국민의힘 전체 의원 총동원 내린 건 처음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장관들까지 다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은 과거에 논란이 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까지 합창이 아니라 재창을 한. 합창은요 전체 다 부르는데 부를 사람 부르고 안 부를 사람 안 부르는 겁니다. 네네. 재창은 다 같이 그냥 의무적으로 불러야 되는 게 재창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재창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과연 이 민심이 이러한 총동원령에 윤석열의 어떤 호남 공약이 과연 어느 정도 먹힐 건지. 네. 지난 대선 때 호남에서 10% 이상 상당히 선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기대치는 상당히 많이 못 미쳤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호남에서 나름대로 득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면 10% 혹은 20% 정도 나온다면 많이 동력을 얻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호남 민심은 서울이나 경기, 인천 수도권 민심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호남의 민심을 얻으면 수도권의 민심을 상당히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석권을 한다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승리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검수완박이나 여러 가지 청문회 과정 어려운 이런 과정 고비를 뛰어넘어서 이제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모든 국정 운영의 핵심적인 센터 그러니까 민주당 핵심인 호남 공략 효과가 될 어느 정도 있을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또 어떤 이벤트를 날릴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5.18 헌법 전문의 정신을 포함시키겠다는 선언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5.18 정신을 이제 헌법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했고요. 뭐 박홍근 원내대표도 5.18 헌법 개정 특위를 만들어서 빨리 넣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개헌을 해야죠. 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까지 가야 되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언제냐면은 2024년 총선 때입니다. 총선 때 같이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 한 1년여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뭐 그 5.18 정신을 전문에 담는 고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여기에 과연 우리 권력구조 개편을 어떻게 담을지 또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담을지 그런 문제들까지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옳겠죠. 하지만 만약에 거기까지 못 미치더라도 여야가 합의될 수 있는 부분만 담아서 2024년 목표로 개헌 작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5.18 관련해서 유가족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내일 어떤 모습이 5.18 기념식에 펼쳐질지 주목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님,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거 시인으로 활동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왜곡된 성의식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문제가 된 시 원문엔 지하철 여성 전용칸 때문에 성추행 자유가 박탈됐다는 내용이 한 구절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비서관이 인터넷 카페에 공유한 글들도 부적절한 내용이 꽤 많았습니다. 한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2년 출간된 윤재순 총무비서관 시집의 전동차에서 시입니다. 전동차는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가 그래도 보장된 곳이라며 풍만한 계집아이의 신체를 밀쳐보고 만져보기도 하는 곳이라고 적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그 시인데 말을 하지 못하는 계집아이는
얼굴을 붉히고 아무런 말이 없다는 문장으로 시는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취재 결과 원문엔 한 문장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보다 1년 전 출간된 윤 비서관의 첫 번째 시집 석양의 찻잔입니다. 제목은 전동차에서 전철칸의 묘미로 괄호 내용이 추가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출간된 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말을 하지 못하는 계집아이 문장 뒤에 요즘은 여성 전용 칸이라는 법을 만들어 그런 남자아이의 자유도 박탈하여 버렸다나라고 끝맺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자신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거나 시적 완결성 등을 고려해 나중에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비서관은 2005년 문제가 된 전동차의 서시를 영어로 번역해 유네스코 이탈리아 사이트에 올렸다고 인터넷에 자랑스럽게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윤 비서관의 왜곡된 성의식 논란 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 인터넷 커뮤니티엔 여자가 더치페이 말하면 신식가치관, 남자가 더치페이 말하면 그냥 돈 없는 XXX, 여자가 남자 쳐다보면 유혹, 남자가 쳐다보면 성추행이라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홀딱 벗은 남자의 그림, 요조숙녀는 요강에 조용히 앉아서 잠이 든 여자라는 글을 퍼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2010년 글에선 피의자의 지나친 방어권 보장은 국민을 슬프게 한다며 자신이 3개월 동안 수사해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윤 비서관의 왜곡된 성의식 논란에 대통령실은 이 시점에 이런 내용이 불거진 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면서 사퇴나 경질 계획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윤 비서관 시집 서문엔 시를 쓴다는 건 하나의 작품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의 내면을 글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 그 자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거에 솔직했던 마음이 현재는 어떻다는 건지 이제 윤 비서관이 답해야 될 때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어제 종료된 만큼 윤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한 후보자를 임명한 겁니다. 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는 거지만 한 후보자의 경우 큰 변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선 지난 13일 재송부 시한이 끝난 김현숙 후보자 역시 큰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지난 9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돼서 다음 날인 10일부터 임명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임명안을 제거하지 않고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고 야당이 계속 반대를 해왔는데요. 결국은 임명을 강행한 겁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구례군수 선거판이 불륜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특정 후보가 10여 년 전에 아래 여자 공무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당사자인 전현직 군수 2명의 말이 엇갈리면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달 8일 전 구례군수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구례군수 후보 B씨의 불륜 의혹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당시 자신의 비서실장이던 B씨가 군청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재선에 도전하던 A씨는 여직원의 가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우선 3천만 원을 전달하고 B씨로부터 2천만 원을 돌려받았다며 거래 명세까지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것은 이런 부도덕하고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를 갖다가 구례 군수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사실을 갖다가 수면으로 알리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현 구례군수 B씨는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4일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B씨는 공천 탈락을 목표로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가정과 나에게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전현직 구례군수 2명을 소환 조사하고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연루된 참고인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실의 경우는 단순한 명예훼손이겠지만
허위 사실일 경우는 이제 공직선거법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선거에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지금 신속하게 지금. 전현직 구례 군수가 불륜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불성사나운 모습을 보이면서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훔친 트럭을 타고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들의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전과 충남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 9대의 유리창을 부수고 안에 있던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트럭도 지난 6일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대전시 등곡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은 옥상에 있는 엘리베이터 관련 시설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장 직원들 모두 재빨리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승용차를 피하려던 5톤 트럭이 간선버스에 추돌해 한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6명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갓길에서 후진하려던 승용차를 보고 놀라 차선을 바꾸던 트럭이 버스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백석동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근처 도로에서 지하에 매설된 온수 배관이 터졌습니다. 뜨거운 물이 터져 나오면서 도로가 침수돼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온수 공급도 차질이 빚어지진 않았는데 30년 가까이 된 오래된 배관이라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일대에서 출근길 도로행진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이틀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전 장현은 오늘 아침 7시 40분쯤 신용산역 3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40분가량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는데 차로 6개 가운데 3개 통행이 제한돼 일부 시민이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전 장현은 오는 20일까지 용산 일대에서 출근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내 서버 과부하를 일으키는 사이버 해킹을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하지만 그만큼 강력해서 기업도 골머리를 앓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 PC방에서 이런 디도스 공격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PC방입니다. 여성 손님이 직원을 불러 컴퓨터가 멈췄다고 항의합니다. 곧이어 맞은편 학생들이 웅성대며 두리번대고 다른 쪽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아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디도스 공격을 받은 컴퓨터가 일제히 먹통이 된 겁니다. 3년 전부터 이 PC방을 운영해온 사장은 한 달 사이 이런 일이 벌써 2번째라고 하소연합니다. 두 번째는 매출이 코로나 때까지 떨어져서 지금 폐업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골머리를 앓는 PC방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수원에 있는 이곳 PC방도 2달 전부터 끊임없이 디도스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너무 심해서 최근에는 보름이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손님들 이미지까지 안 좋아져가지고 손님들 재방문까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지금 생계도 굉장히 막막하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급기야 수억 원대 손해를 감수하고 폐업한 뒤에 잠적해버린 사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디도스 공격은 갑자기 대량의 데이터를 쏟아 부어서 서버 과부하를 유도하는 방식이라 근본적 차단 방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제공업체에 요청해서 공격 대상이 된 IP 주소를 바꿀 수는 있지만 작업자가 직접 찾아와서 서버를 일일이 손봐야 하는 데다 그마저도 바뀐 IP 주소를 다시 해킹해서 공격해버리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다고 국가의 지원이나 대책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일정 기간 트래픽을 우회해서 디도스 공격을 차단해주는 사이버 대피소란 제도를 운영하긴 하지만 PC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소규모 PC방들이 그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결국 피해를 본 업주들은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만 IP를 역추적하는 수사 특성상
범인을 잡는다 해도 최소 수개월은 걸리는 상황. 그동안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지난 여름 델타 변이 재확산 때의 정점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5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9만 337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추이는 4월 이후 꾸준히 상승 곡선입니다.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 여름 델타 변이 재확산 때의 정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위스콘신주의 경우 2주 새 81%나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로 가면서 더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지금은 중북부 확산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름으로 갈수록 남부가 다시 재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Virus does circulate at a higher level in the summer across the southern states. This is because, as you know, it gets too hot to be outside. So whereas the Northeast will be outside and entertaining outside and eating outside, you all move indoors in the summer. 중서부 지역의 보건당국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백신 추가 접종을 하라고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시간주에 있는 자동차 회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복원했습니다. 이렇듯 여름이 되기도 전에 감염 확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더 심할 것이란 추정입니다.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하는 경우가 늘면서 통계에 안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Just test before you see them, right before you see them, so that you know at that moment you're not actively shedding large amounts of virus. 여기에 일상이 복원되면서 마스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 조치도 사실상 해제된 상태여서 감염 확산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코로나 관련 의약품 구매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이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WHO는 북한이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북한의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며 북한 정부에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발열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1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신규 발열 증세가 40만 명에 육박하고 지금까지 총 사망자도 50명을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집계가 축소됐을 수 있어 실제 사망자는 5배에서 6배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중국에서 해열제 등 코로나 관련 의약품 구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선양과 다롄 등 랴오닝성에서 북한 파견 기관 관계자들이 대북 무역상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처음 공개하기 이전부터 북한에서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구매한 의약품들은 오는 25일 다롄항에서 북한 배에 선적돼 남포로 보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해열제 등 의약품 판매를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물량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오늘은 세계 고혈압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가 10여 년 만에 2배 가까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세 이상 성인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고혈압 환자인데 최근 코로나 상황도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재욱 씨. 정기적으로 약 처방받으러 병원을 찾는데 코로나 한창 때보다 대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코로나 막 터졌을 때는 환자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예약 시간보다 조금 진료도 빨리 봤었고, 지금은 또 진료 보러 가면은 그냥 예전하고 많이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2007년 708만 명이던 국내 고혈압 환자 수는 지난해 1,374만 명이 됐습니다. 14년 만에 1.94배, 2배 가까이 늘며 20세 이상 국민의 31%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빅데이터로 고혈압 환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인데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코로나까지 한몫했습니다. 체중 증가가 사실 고혈압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운동 못하면 체중이 늘어난 게 아무래도 고혈압 조절에 악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남성 환자가 크게 늘었는데 2007년엔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60만 명 많던 것이 차이를 계속 줄여 2018년 역전한 뒤 지난해엔 30만 명 이상 남자 환자가 많았습니다. 고령층이 늘어 환자 수가 늘어난 것을 보정한 연령 표준화 유병률을 보면 더 확실해서 여성은 10년 넘게 26%대를 유지한 반면 남성은 2007년 대비 7%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환자가 혈압약을 잘 먹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적정 투약 관리율은 2013년 이후 9년째 60% 전후로 정체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남성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유독 다른 사람들에 비해 혈압 관리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직 활동 중이거나 또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면서 정기적으로 이제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이제 약물 복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고혈압의 주요 합병증인 관상동맥 질환과 뇌혈관 질환, 심부전 등이 발생한 사람은 38만여 명으로 합병증 발생률은 2.79%였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외교수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화상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한중 관계 전반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진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화상통화를 가졌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한반도와 영내 정세를 악화할 뿐 아니라 양국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부장은 각국 노력하에 한반도는 전체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양국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과 왕 부장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나란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코로나 대응을 돕는 인도적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왕 부장에게 한국 정부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비전을 통해 영내 공동 가치와 이익에 기반한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도 책임 있는 국가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양국이 각자의 발전 경로와 핵심 이익, 각자의 문화와 전통, 습관을 상호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냉전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것은 양국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며 미국 주도의 대중국 압박에 우리나라가 가담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두 나라가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하순 우리나라와 일본을 순방하는 계기에 출범할 것으로 알려진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데 대한 견제의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4분의 1 지점을 돈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들의 성적표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푸이그를 포함해 부진한 선수들의 중도 퇴출이 거론되고 있는 반면 삼성은 외국인 3인방이 펄펄 날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KBO에서 가장 유명한 외국인 선수인 야시엘 푸이그가 이름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타율 2할 1푼, 홈런 4개에 그치며 몸값 12억 원이 아깝다는 키움 팬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살이 쪘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까지 중도 퇴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롯데의 우완 투수 스파크맨 역시 평균 자책점 7.65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웃 카운트를 단 한 개도 못 잡고 0이닝 6실점을 기록한 어린이날 대참사에 이어 헤드샷 퇴장까지. 1할 때 타율로 극심한 부진을 겪다 2군으로 내려간 LG 루이즈도 교체 여론에 휩싸였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KT와 하나는 외국인 선수들의 부상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하위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선수들의 크고 작은 부진과 부상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삼성은 33살 동갑내기 외국인 3인방이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타율 3할 9푼 5리, 안타 58개로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피렐라에 올 시즌 KBO 첫 완봉승을 엮어낸 뷰캐넌, 그리고 첫 시즌 2.28의 준수한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인 수아레즈까지 5월 삼성의 8할 때 승률을 이끌고 있습니다. 시즌 중 대체 외국인 선수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순위 싸움이 치열해지는 시즌 중반이 다가오면서 삼성과 SSG 등 몇몇 팀을 제외한 상당수 구단들이 외국인 선수 교체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근 폭행 무리를 일으킨 한규식 NC 코치에 대해 10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규식 코치는 지난 3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팀 후배인 용덕한 코치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NC 구단은 한 코치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KBO 징계는 향후 한 코치가 KBO 리그 구단과 계약을 맺고 복귀할 경우 적용됩니다. 오늘 벌써 여름이 왔나 싶으셨죠?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서울이 한낮에 27.4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서울은 한낮에 26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도 대구가 30도까지 올라 낮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 수도권과 충남은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고 경기 북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와 남부 일부 내륙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소나기 특성상 강수 시간이 짧아서 대기는 여전히 건조하겠습니다. 영동과 충청 이남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5도, 광주 1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6도, 강릉 29도, 대구 30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